일본은 독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 말을 읽기 전에는 이걸 제가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 읽는 순간 아 그러네. 한국보다 그냥 일본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냥 뭐 출판 시장이 조금 더 큰가 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다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현대에 오면서 학문적으로 되게 발전을 많이 했다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노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진짜 문무가 바뀌었네. 우리가 문이고 일본이 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 있네. 요게 또 제 고정관념을 깨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출판 대국이고 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또 독서 대국인데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신문에 맨날 그런 게 났어요. 일본 전철에 가면 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한국 전철은 책을 안 읽는다. 우리 독서 좀 맞아요. 합시다. 네, 맞아요. 이랬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제가 일본 유학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일본도 이제 책을 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겠죠. 스마트폰을 아무래도.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서 인구라든가 출판 시장 네. 저희는 알잖아요. 초판 부수가 우리는 네, 뭐 2,000부, 3,000부면 거기는 최소 뭐 6,000부, 7,000부 뭐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책이 엄청 비싸요. 네. 책이 뭐 한 5,000엔 하면 지금 한 5만 원 하는 거니까 5,000엔 책이면 그렇게 비싼 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들 읽고 그러는데 그 연원이 사실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소급해 올라가면 좀 됐어요. 일본은 원래 사무라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쿠가와 막부, 도쿠가와 시대 초기의 사무라이들은 글을 못 읽었다고요. 맨날 전쟁만 하는 애들이니까. 네. 근데 27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일본이 그리고 이제 고대 도시 문화가 네.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무라이를 비롯한 상층 평민들까지 독서를 하는 저 열공 모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탁 깔리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시대가 꽤 경제적으로 유족했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 붓 뭐 이런 거 네. 아주 광범하게 분포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 인구가 많이 몰리니까 출판 시장이라는 게 형성됐어요. 그렇죠. 우리 조선은 출판 시장이 매우 약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예를 들면 에도, 수도인 에도는 100만 명 인구가 우리 한양은 30만 명이 안 됐거든요. 네. 오사카 37만, 교토 35만 이런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작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써도 웬만큼은 먹고 사는. 살 수 있는. 네. 그래서 출판물이 그 출판에 관련된 연구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좀 뭐 조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양의 출판물들이 에도 시대에 생산이 되고 네. 읽고 식자율도 상당히 높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를 썼잖아요. 네. 한문도 썼지만 우리는 한글이 굉장히 이제 제한돼 있었는데 가나가 광범하게 쓰였기 때문에 식자율이 높았죠. 그래서 그 가나 책을 포함해 가지고 책들이 상당히 광범하게 읽힌 것 같고 그다음에 책 대본소 네. 이런 게 몇 개냐 뭐 이런 연구까지 있어요. 오사카에 몇 개 있었고 뭐 그런 거 보면 책 대여업 같은 것도 상당히 활발해졌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1750년경서부터는 일본이 상당히 이제 문의 네. 나라로 이렇게 가면서 19세기 들어서는 이제 그 탄력을 받아갖고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 경향이 짙어지면서 문의 전통이 네. 그렇다고 무의 전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때도 그쵸. 할복하는 네. 애들 네. 다 있고 네. 그랬으니까. 근데 문의 전통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과거 시험이 없었거든요. 과거제가. 네. 그러니까 무슨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죠.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된 것이 메이지 이후에 빵 터져가지고 네. 노벨상도 쏟아져 나오고 맞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설명을 듣고 책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히 문무가 뒤집히는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원인에 저는 일본이 더 도시국가라는 거를 또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네. 도시가 더 발달함으로써 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파생된 다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18세기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유럽보다도 세계적으로 유럽보다도 더 높아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상업이 발전했다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치 군사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 전쟁이 전국 시대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더 이상의 반란을 못하게 네. 사무라이들 전부 도시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농촌에 살지 말아라. 농촌에 살면은 싸우니까. 거기 농민들하고도 결합하고 뭐 이렇게 네. 전쟁을 벌일 수 있으니까 다 영주 밑에 있는 성에 살아라. 약간 견제도 들어가는 견제죠. 거네요. 네. 그래서 사무라이 이제 뿌리를 잘라내려고 해서 전부 도시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엄청난 도시들이 전국에 봉건 국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서포트 하려고 상인들 올라오죠. 네. 부속 인간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모여진 거구나. 그러니까 다 그게 생긴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의 주요 도시들 이름에 네. 귀 익은 뭐 나고야, 네. 구마모토, 가고시마, 아키타, 센다이 뭐 이런 우리 귀에 익은 이름들은 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도시들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 그 영향으로 생긴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예를 더 하자면 그 질서 감각. 그러니까 도시에서 군인들이 네. 사무라이들이 딱 지배하는 도시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규율이 잡혀 있고 질서가 잡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위생. 30만 그게 명. 지금 현대까지도 일본의 연결되는 특성에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는 옛날에 얘네들이 깨끗하고 네, 그 맞아요. 질서 잘 지킬 때 근대화를 빨리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종선 통신사들이 다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어떻게 저기 줄을 잘 서냐, 말을 잘 듣냐, 깨끗하냐, 파리목이 한 마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대 국가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군대 국가라서 군사 국가라서 그리고 도시 국가라서 네. 자연스럽게 위생관념이 싹 트는 거고 서로 부딪히면 스미마생을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긴 배경이 있는 거죠. 보면서 일단 우리가 일본을 친숙하긴 하지만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또 저한테 어떤 와닿았던 거는 내가 한국도 잘 몰랐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방금 대표님이 이 책을 보고 일본도 몰랐지만 한국도 모르는 것 같다. 네, 그 네. 반응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느껴지고 반가운 반응인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일본은 또는 일본 사회, 일본사는 한국 사회의 거울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보면 한국이 의외로 굉장히 잘 보여요. 네. 안 가려졌던 부분들,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본을 연구하지만 사실 저의 최종적 관심은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일본사를 택하길 참 잘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자들이 그거를 같이 공감해 줬으면 하고 내심 기대했었는데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만나본 독자 중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은 그래서 아주 반갑게 느꼈고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다른 책과의 차별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역사가 베이스인데 이 책의 베이스는 역사인데 보통 왜 현재 문제를 다루면 현재 것만 쓰고 역사 서면은 과거 얘기만 쓰고 이러는데 저는 좀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의 역사를 비춰보고 역사에 통해서 또 현재를 조명해보고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구성이. 네. 그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뭐 역사의 교훈이다. 현재 이걸 따르려면 이걸 선례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화석화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그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매치시키려면 그 가운데 이 매개 고리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또 뭐 이거 엉터리 뭐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걸 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게 느껴졌던 게 네. 이게 되게 짧게 돼 있잖아요. 그 각 꼭지들이. 근데 그 짧은 꼭지 안에 어떤 현재 어떤 현상이 과거에 여기서부터 오는구나가 다 짧게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잘 이해가 잘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첫 번째로 여기다 나온 게 밀란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 이걸 볼 때 그러네. 우리는 촛불로 대통령도 바꾸는데
일본은 데모했다 소리를 못 들었네. 이게 또 와닿는 거예요. 예. 요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전혀 데모가 없었던 나라는 물론 아니죠. 네. 뭐 도쿠가 시대는 ikki라고 하는 농민 폭동도 있었고 또 뭐 근대사에서도 군데군데 그런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특히 1960년대 그 안보 파동할 때 미국과 네. 안보 조약 개정할 때 그때 적군파 뭐 이런 사람들 학생운동 네. 전공투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밀란이나 데모나 반란이나 이런 게 매우 적은 나라고 네. 제가 볼 때 한국은 이 대중운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고 네. 일본은 아주 비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많은 국가나 민족들이 요 사이에 위치할 텐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요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대비가 아주 선명한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왜 지금도 가업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대대로. 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어갖고 그걸 잘 안 넘어서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정치도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세습 의원들이 뭐 국회 50% 60% 40%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말이 되나? 아빠가 국회의원하고 밑에도 그냥 시켜주는 게 저런 게 어딨어? 엉터리야. 근데 거기는 약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반감, 네. 배 아파하고 네.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초선 의원이 60%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 바꿔라 또 바꿔라 이건데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원래 뭐 세습하는 집안이 초밥도 세습하고 네. 뭐 볼트 만드는 회사도 네. 세습하는데 정치도 세습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많이 공정하지 못하다. 약간. 많이 다르죠 네. 우리하고는. 근데 뭐 막 바꾼다고 공정하냐 뭐 세습하면 안 공정하냐 이거는 이제 내용에 하기 나름이지만 그렇죠. 하여튼 겉으로는 시스템이 너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막 대통령을 맨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세습 의원이 저렇게 수십 %를 국회에서 차지하고 그거를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용인하는가 이거에 대한 또 문제의식 저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자기가 특이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특이한 거네. 우리도 특이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독교가 일본은 거의 없거든요. 네. 1억 2천만 중에 100만 명 기독교도가 우리는 뭐 30% 40% 기독교도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제 긴 설명이 필요한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은 사회 질서가 안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지고 네. 천황제라는 거로 딱 포섭을 해서 기독교를 천황제가 대체해버린 거죠. 천황제가 뭐 정치 체제이기도 했지만 종교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무너졌죠. 네. 정부도 무너졌고 성리학적인 체계도 네.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걸 대체할 가치관이나 우주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가 싹 정부가 몰려들었는데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가 또 일본 게 아니라 서양 거니까 그 일본에 저항하는 어떤 보루로서의 역할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겹쳐지면서 한국은 기독교가 정착을 한 거고 일본은 아직 정착을 못한 거고. 근데 그게 꼭 근대만 그런 게 아니라 책에도 잠깐 설명이 나오던데 일본의 천황은 되게 오래 갔잖아요. 우리는 왕조가 바뀌는데 일본은 안 바뀌었잖아요. 요것도 왜 그런지 그거는 한국이 보편적인 거고 일본이 특수한 거죠. 일본이 특수한 전 거예요. 세계에서 다 왕가가 바뀌죠. 그쵸. 네. 바뀌고 합스부르크 왕가 뭐 이런 건 뭐 몇백 년 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천황 가문을 빼놓고는 왕가가 없으니까 네. 아주 특이한 거죠. 근데 그게 일본 왜 그런 거예요? 책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막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막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황이 고대의 왕가로 성립이 됐을 때 뭐 우리 뇌물 마립간 뭐 버풍왕 이런 네, 정도 네. 있을 그 시점인데 성립이 되고서 이제 일본의 왕이 됐는데 사무라이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무라이들은 무슨 정통성이나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칼로. 네. 무력으로 해서 무력에서 이긴 자가 무조건 네. 권력을 잡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무력으로 싸우는데 내가 굳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됐다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다는 왕이란 존재는 그냥 따로 놔두고 아, 그 대신 정치 권력의 힘은 완전히 없었으니까요.
아 왕은 정치 권력은 무신들이 갖고 완전히 있었으니까. 가져갔죠. 뭐 네. 정치, 아, 경제, 상징적으로 외교도 나누는 다 거구나. 하고 근데 상징적으로만 네. 굳이 없앨 필요를 못 느꼈던 거고 오히려 없애면 그 역풍 코스트가 드니까, 코스트가. 또 하나 이유를 들면은 그 외국 침략이 없었다는 거. 아 그것도 되게 일본의 특수한 특수한 상. 일본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외세 침략이 딱 2번이거든요. 우리 여몽연합군이라고 네. 13세기 고려 몽골 그때하고 메가더 음. 딱 2번이니까 우리는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전 세계에 그런 예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외국 군대가 예를 들면 몽골이나 이런 군대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그럼 당연히 천황도 날아갔을 거고 그렇죠. 메가더 미군도 맨 처음에 천황을 가서 폐지하려고 했죠. 그러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뿌리 박혀 있고 얘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바꾼 거거든요. 외세 침략이 없었다 하는 것도 천황제가 유지된 데 아주 큰 그러네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메이지 유신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메이지 유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따로 책도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안 물어보면 네. 서운하실까 봐. 네. 근데 사람들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메이지 유신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메이지 유신이 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게 나타났고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도쿠와 막부 체제로 막부가 있고 각 봉건 국가들이 수백 개 있는 네. 그런 체제였는데 19세기에 이제 서양 외압이 딱 들어오니까 국방 위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안정적이었던 막부와 봉건 국가의 관계가 이제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억눌려 있던 봉건 국가 중에 사츠마 초슈라고 하는 이제 두 개 큰 네.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누구한테요? 막부한테. 막부한테. 도쿠가 막부한테 네. 도전을 했는데 자기들 권위로는 명분이 안 서니까 네, 그렇죠. 효도에 비활성화돼 있던 천황을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존왕이라고 하는 거, 네. 왕을 우리가 모신다 하는 교토로 들어가서 천황을 네. 자기가 탈취하고 네. 끌어안고서 막부에 대결해서 막부를 이제 쓸어버리고 전국적인 천황 정권을 성립한 그래서 왕정복고죠. 왕정복고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무라이 국가를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의 그 네이션 스테이트를 모방해가지고 급격하게 근대화 길로 간 거. 이걸 천황은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아까 말씀해 천황을 아주 잘 활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국지에도 동탁이 황제를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네. 조조도 마찬가지. 황제를 네. 갖고 있음으로써 오는 그 권력의 정당성 거기서부터 우위를 점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똑같은 원리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천황을 은어로 옥이라고 불렀어요. 옥, 담아. 그게 뭐예요? 그 왜 옥구슬 할 때고 구슬. 네, 네. 구슬 담아. 네. 그래서 저 담아를 누가 오늘 찾아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 천황을 누가 네. 어떤 때 영유할 것인가. 결국은 뭐 메이지 유신 쿠데타라는 게 사츠마 군대가 교토에서 갑자기 궁궐을 포기해가지고 그때 메이지 천황이 14살이었거든요. 네. 뭐 꼬맹이죠. 걔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막부를 쓰러뜨린 거죠. 명분도 없고. 명분을 얻은 거죠.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왕이 실권자였잖아요. 근데 여기 천황이 실권자가 실권이 없고 아니거든요. 그냥 상징적 상징적이니까 이 사람을 이용하기 좋았고 우리는 변혁을 하려면은 지금 왕을 없애야 돼요. 그럼 역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화파하고 고종하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종은 계속 개화파를 어떻게 의심했냐면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혹은 입헌군 주제를 해서 내 권한을 네. 헌법으로 제약하려고 한다. 그게 고종의 불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화파 입장에서 저 고종을 없애야 근대국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네는 반대로 막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천황을 잘 근대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재탄 리인벤션 하는 거죠. 리인벤션 해야 근대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었죠. 국가의 운도 따르는 것 같긴 하네요. 운도 운이지만은 이제 권력 구조 자체가 달랐던 거죠. 여기는 중요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천황이라는 게 완전히 권력적으로 공허한 상태였고 청이나 조선은
황제나 국왕이 완전히 뭐 네. 실권자들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개화를 하려면 실권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 명분을 개화파가 탈취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왕이 저기 그쵸. 살아 있는데. 맞아. 이거 사전 질문이 없었는데 또 설명에 나오니까 그 고종 얘기 있잖아요. 개화파 때 저도 여기서 보면서 그 흥선대원군을 청나라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청나라가 이제 그 청나라가 저런 의도가 있었어? 또 요번에 또 인지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개화파와 흥선대원군 때 청나라의 의도 뭐 일본 요때도 우리나라도 조금 살짝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그 우리 역사 내러티브의 한 편향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건데요. 뭐냐면 한국 근대사는 결국은 한국 병합으로 일단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1910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1870년 강화도 조약까지 소급해서 다 여기로 귀결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네. 5, 60년 동안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한국 병합을 완성했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모든 거를 네. 일본 탓으로 치부하는 그런 어느 나라고 그 격변기에 50년 동안 그렇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선같이 큰 나라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건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같은 건 뭐냐면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했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지만 조선이 벌써 맺었어야 하는 조약이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났을 때 일본이 국교 수립을 제안하잖아요. 8년 동안 안 맺었거든요. 네. 조선의 수구파 대신들이. 박규수 같은 개화파들은 맺자고 했죠. 근데 안 맺고 운영호 사건이 터지니까 어마무소라 하고 이제 네. 나중에 맺은 건데 맺고 나서 1882년 이모군란까지 아주 평화롭게 양국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조선은 일본에 엄청난 그 유학생들도 보내고 뭐 그 일본 같은 그런 유신을 네.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갔죠. 네. 그게 이제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이죠. 별기군 같은 거 만들고. 뭐. 근데 이모군란이라는 거는 그게 실은 수구파의 쿠데타인데 네. 그 뒤에 대원군이 있었거든요. 군인들 네. 그 폭동할 때. 대원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국사에서 배운 거는 막 쌀 지급 이상하게 하고 막 그래서 그게 이제 병사들이 트리거가 됐고 민씨가 부정한 부패한 정치를 한 것도 맞지만 그 군인들이 봉기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에는 그게 믿는 게 뒤에 그럼요. 내 뒤에 흥선대원군이 있어. 대원군도 조장을 했고. 어, 그러니까 대원군과 지금 민비가 원수라는 건 네. 천하가 다 아는 얘기니까. 대원군 걔네들도 대원군 옹립하지 않으면 자기들 반란에 아무런 명분이 명분도 없잖아요. 없고. 그럼 대원군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청나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원군의 이름으로 쿠데타를 하니까 그 조선 왕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진압을 요청한 거예요. 대원군이 지금 쿠데타했습니다. 진압을 요청. 그러니까 청군이 병자호란 이후 최초로 200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조선에 와갖고 당연히 뭐 맞다. 네. 당연히 그렇죠. 쓸어버렸죠. 쓸어버리고 대원군을 쿠데타 주모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청나라로 네. 데리고 간 거죠. 그때부터 한국 조선은 이제 청의 그거를 개입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그때 청나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때 예를 들면 베트남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 신강 위구르의 일리라고 하는 지역 거기도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안보가 위험한 때에 조선은 그런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거든요. 한반도라는 건 북경 베이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기가 자기 통제에 벗어나는 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죠. 그러니까 야 이거 조공 시스템 갖고는 안 되겠다. 조공이라는 건 아주 간접적인 그렇죠. 영향력 행사니까 직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 일환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했는데 거기 이제 들어온 위안스카이라는 원세계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1894년 청일전쟁 날 때까지 10여 년간 여기서 완전히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한국의 개혁을 크게 방해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사이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건 아주 약했죠. 조선에. 그렇죠. 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일전쟁에서 승리 때문이죠. 그랬다가 또 삼국간섭하고 아건파천으로 또 쫓겨가잖아요. 네. 그랬다 다시 러시아를 이겨서 비로소 영향력이 행사된 거기 때문에 그 한국사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첫째는 청해 내정 개입과 개혁 방해를 은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종과 민비의 네. 악정, 무능 이걸 또 은폐할 수가 있다. 맞아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일본도 당연히 규탄을 하죠. 그러나 일본 규탄이 다른 측면들을 가리게 맞아요. 해둬서는 그게 안 제일 된다.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국사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배운 국사만 해도 어느 한쪽 편에 서니까 이 나머지 시각을 반을 눈을 가리고 역사를 보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라는 게 한국 근대사의 블랙홀처럼 좀 작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뼈 때리는 비판을 해야 된다. 네. 공허한 주먹 휘두르지 말고 그렇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본 탓이다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일본을 유효하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것들 다 가려지고 이러면 곤란한 거고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고종의 길 덕수궁 그 뒤에다가 네. 고종의 길 만들잖아요. 수십억의 그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만들 가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고종이라는 게 어떤 인물인데 한국 마국의 제1의 책임이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왜 그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고종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반일이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동감하기 네. 때문에 반일을 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민비도 현창하고 명성황후도 현창하고 고종도 그냥 고종의 길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현창하고 이런 만국의 주범들을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